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경제학자들 이대로 가면 폭탄 터진다 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택시장 이대로 가면 폭탄 터진다 경제학자들의 경고란 기사였거든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현재 가계부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고 합니다. 경제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제토론 패널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8명 전원이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의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1%에 달했고요. 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가 18%,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어떤 정도라고 평가하냐? 중립적인 수준 이하라고 평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왔던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라고 본 겁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가계부채 증가가 증권 투자나 사업 등의 생계 자금보다도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향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크게 지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 세 번째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강문성 교수님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1%로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호황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버블 붕괴에 대비해서 관리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우찬 교수님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BIS 조사 대상 43개 국가 중에서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BIS 조사 대상 17개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높다. 문제는 그 증가 속도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증가폭은 두 지표 공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자, 이우영 교수님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1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음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인호 교수님은요. 한 나라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 크기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크기뿐만 아니라 급격한 증가 속도 그리고 빨리 증가한 부채를 사용해 축적한 자산의 위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문제를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경기 순환 때문입니다. 자, 경제가 항상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한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호황이 시작됐고요. 30% 넘는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죠. 문제는 이런 좋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과열에 늘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부작용은 바로 물가 불안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 2.6%라고 난리가 났지만 이미 주요 국가들 3% 넘는 국가 훌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8월 기준이거든요. 8월 CPI 기준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3.9% 나왔잖아요. 10월 2일 날
발표된 독일 물가 4.1%로 올라갔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월에 3.3%에서 4.9%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더 올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물가 불안은요, 유동성 회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유동성 회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준금리 인상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기축통화국가는 매월 일정 비율을 정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도 같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있으면 물가 불안을 더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수요를 줄여나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것으로는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발표한 내용 보잖아요. 기준금리 0.25% 이상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가 불안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요, 한두 차례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자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금리 전망은요, 자, 이런 소비자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전망이 아니라 금융 불균형,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에서 나온 전망이고요. 실제 물가 불안이 나올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성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10년 가까이 저물가 저금리 시대라고 환호를 했었는데 어이구야, 갑자기 물류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간 그리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쌓여 있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 원자재와 물류 비용 급증, 노동인구 이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마지막으로 친환경 정책과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종합적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게 원자재든 소비재든 중과재든 그만큼 바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는 좋든 싫든 긴축의 시대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계부채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전 금융권에서 95조 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71조 원, 그리고 2019년에 33조 원인데 2019년 대비 2021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차주의 부담 증가로밖에 이어질 수 없더라. 문제는 이런 긴축이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많으냐가 중요한데 지금 너무 한계치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GDP의 2.16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중국 부채 많다고 욕 많이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과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8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가계대출금리가 평균적으로 한 2.78% 나왔고 1등급 신용등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2% 내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문제는 긴축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 한번 올렸어요. 문제는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1.75%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 내년 해외 IB들이 1.5에서 1.75%까지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던 이유는 대부분 물가 불안 요소는 포함이 안 되고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이만큼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75%에서 금리를 더 안 올리고 멈출 것인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상금리, 중립금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립금리 수준도 같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렸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 나왔다. 그럼 이게 적정금리냐?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번 10월부터 3%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했을 때 한국이
2%대의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품목 비중이 많다는 국가 대비 많기 때문이고, 지금 각종 부작용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리 물가 상승이 내년에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경제학자들이 폭탄을 경고했다는 거죠. 자, 주택시장 이대로 가면 폭탄 터진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저금리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위기는요, 저금리 이후에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됐다는 거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변화의 연속성, 두 번째가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